107페이지 볼게요. 원시 생명체 진화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상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최초의 원시 지구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화학적에 의해 가지고 원시 대기 상태의 여러 가지 무기 물질들이 유기 물질로 변화했을 거고, 그 변화된 유기 물질들이 바다에 정말 많았을 거야. 그때 정말 많은 바다에 유기 물질이 있다 보니까 마치 걸쭉한 스프처럼 됐다라는 설명 드렸었죠. 그거 떠올려 볼게요. 자, 갈게요. 자, 원시 생명체가 진화할 때 최초의 모습, 과정을 먼저 설명해 볼 건데,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당연히 처음에 원시지구 상태에서는 영양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얘는 굳이 광합성할 필요도 없고, 그죠? 최초의 생명체는 아무래도 종속 영양이었을 거야. 종속 영양, 즉 종속 영양 뜻이 뭐예요? 영양물질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생물 얘기하는 거죠. 왜? 물질이 많으니까. 종속 영양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지구에서 뭐가 존재하지 않아? 산소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종속 영양이면서 동시에 뭐다? 무산소 호흡을 하는 그런 생명체였을 거야 라는 거예요. 종속 영양, 무산소 호흡 생명체 하는 생물체가 맨 처음 최초로 등장했을 거야. 그때 뭐가 많았다?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유기물을 흡수하는 형태였을 거고, 이 과정에서 뭐가 방출된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났을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많은 시간 걸렸겠죠. 몇십억 년, 수십억 년 걸리면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바다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다처럼 맑은 바다가 돼요. 왜? 그만큼 많이 먹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맑은 바다가 되면은 그 맑아진 바다에 유기물질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양물질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바로 독립영양, 즉 태양에너지로부터 영양물질을 직접 만들어내는 독립영양 생물체가 등장하겠죠. 괜찮죠? 그 독립영양 생물체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광합성을 하는 존재일 거야. 광합성. 물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주로 광합성이겠죠. 광합성을 통해서 당연히 뭐 하겠어요? 산소를 생성하게 되고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써먹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산소 호흡한 생명체도 당연히 점점점 산소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세포호흡할 때 산소가 있으면 32ATP나 만드는데 산소가 없는 발효 과정에서는 고작 2ATP 만들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 단계에선 산소가 없으니까 2ATP만 겨우겨우 만들어 사는 거야. 어차피 유기물질 주변에 겁나 많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산소가 생성되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가능해요? 산소호흡이 가능하겠네. 종속 영양을 하긴 하는데 뭐 한다? 오케이. 산소 호흡을 진행하는 생명체가 이제는 살기 아주 좋아졌겠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고 동시에 유기물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의 생물체가 번성할 거야. 왜? 효율이 훨씬 좋으니까. 마찬가지 이산화탄소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영양생물과 종속영양생물 사이에 이제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독립영양생물의 산소를 점차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일부는 뭐 한다? 대기 중으로 산소가 방출될 거고, 방출된 산소가 오랫동안 방출되면은 이게 하늘 위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우주 광선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과 결합하게 되고 이제 여러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뭘 형성하게 된다? 오존층을 형성하게 된다. 오존층.
오존층 우리가 이제 O3 이렇게 쓰죠. 산소로부터 유래했던 걸 알 수 있겠죠. 자, 오존층이 형성되면 이제 뭐가 오케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이 자외선이 아무래도 굉장히 강한 파장을 갖고 있는 이제 광선이다 보니까 생명체, 그러니까 특히 미생물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생물들이 지구 그 바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외선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오존층이 형성됨으로써 뭘 할 수 있다? 육상으로 생물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육상 진출을 통해 가지고는 점차 뭐 했을 거야? 더 복잡한 형태의 생물체가 되는 게 가능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종속, 독립, 종속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들은 처음에는 단세포 형태, 처음에는 핵이 없는 원핵세포의 형태로 살아가다가 당연히 산소가 많아지고 좀 더 유기물이 많아지면서 상황이 나아지게 되니까 이제부터 뭐 해요? 여러 가지 더 발전된 형태의 세포가 되겠죠. 그 발전된 형태의 세포가 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포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세포가 모이면서 각자의 기능을 갖게 되는 조직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당연히 뭐 됐을 거야? 원핵 세포 형태의 아주 원시적인 세포들이 진화를 거치게 되면서 뭐 했을 거야? 핵이 있는 형태의 진핵세포, 지금의 아주 복잡한 형태의 세포가 되어갔을 거며, 이게 점차 진화하면서 다세포 생물로서의 기능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괜찮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냥 생소하다 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독립영양하는 생물이 아무래도 원핵세포였겠죠. 원핵세포였을 거고, 이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냐면 바로 남세균입니다. 남세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합성 생물은 식물처럼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죠. 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생물, 당연히 아무래도 아주 원시적인 세포 형태일 건데, 원시적이라는 얘기는 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핵이 없는 세포일 건데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 누구니? 라고 알아봤더니 남세균이라고 하는 아주 하등하게 아주 단순한 형태의 어떤 세포, 생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마 그 남세균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상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견되는 남세균도 마찬가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원핵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광합성을 진행을 합니다. 엽록체는 없어요. 없는데 광합성을 해요. 좀 특이한 친구죠. 오케이. 그래서 초기 형태는 광합성 세균이었을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광합성 세균이었을 거야.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책 봅니다. 107페이지 원핵 생물의 출현. 최초의 생명체는 종속 영양 생물이었을 거야. 왜? 아주 많은 영양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축적된 유기물을 흡수하면서 종속 영양했을 거고, 당연히 산소가 없으니까 무산소 호흡했겠지.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독립영양인 생물에 출현했을 거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광합성하는 생물을 의미할 거야. 그 대표적인 예시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화석이 있어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놨어요.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약 35억 년 전에 생성된 암석층으로 원시 광합성 원핵 생물로 이루어진 미생물막에 퇴적물 알갱이가 부착된 형태의 퇴적 구조이다. 이거죠. 아마 원시적인 형태의 있던 물질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패턴이 보이는 어떤 퇴적 구조가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아마 원시 남세균이 아마 만드는 유기물질이 쌓인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107페이지 맨 아래쪽에 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생물. 당연히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산소가 많아짐으로써 산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다음 108페이지 진핵생물이 출현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핵세포는 핵이 없는 상태의 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진핵세포로 발전하고 진핵세포가 다세포가 됐을 거야 라는 설명이 있죠.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과정 1번이고 2번 진핵세포의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진핵세포는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원핵세포로부터 출현했겠죠. 부터 유래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핵세포가 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추론을 해본 건데 첫 번째 막진화설 또는 막 적을게요. 막진화설 어떤 책에는 이거를 세포막 함입설이라고도 해요. 상관없어요. 막이 변화했다. 막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결국 막과 관련된 내용이네. 괜찮죠? 자, 세포막 함입설, 막진화설이 뭐냐? 이거예요. 최초의 어떤 세포는 바깥쪽에 뭐가 존재하고 세포막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유전물질이 이렇게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였을 거야. 그냥 유전물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일련의 어떤 사건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포막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갔을 거야.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에 있는 세포막이 이렇게 쭈글 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됐을 거야. 괜찮죠? 어떻게 된 거예요? 막이 뭐 했다?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을 거야. 막 함입이 일어났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함입, 말려 들어갔다 이 말인 거예요. 괜찮죠? 막 함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유전 물질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감싸게 되면은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안쪽으로 슉슉슉슉슉슉 말려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특별한 구조물을 만들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별한 구조물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이게 뭐겠어요? 핵막이 되고 핵이 되겠죠. 괜찮죠? 막진화설은 세포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핵막을 형성하는 그러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두 번째 세포 내 공생설. 또 뭐 세포 공생설 괜찮은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되게 특이한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죠. 그게 왜 특이했었죠? 원래 세포 하나에는 원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인 유전 물질만 있으면 돼. 상관없어. 그런데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정말 독특하게도 자신만이 가지는 자체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포는 세포 그 자체 하나만으로 자기가 사용할 DNA 유전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이 즉 제가 얘가 이제 종속되는 거죠. 세포 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만의 자체적인 DNA를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뭐 그냥 옵션으로 그냥 들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뭐 장식으로 들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야. 실제로 뭐 하는? 실제로 기능을 하는 DNA가 있더라 이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그게 엽록체에서도 발견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발견이 되더라. 그리고 자체 DNA가 스스로 복제도 하고 전사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엽록체가 필요하면 더 만들기도 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더 분열해가 더 만들기도 해요. 괜찮죠? 그리고 그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해요. 마찬가지 효소도 만들어 쓰고, 물론 이제 실제로 그 세포 하나 가지고 있는 전체 기능을 다 담당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능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당연히 여기에 흥미를 가진 학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흥미를 가진 학자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야, 그러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가진 DNA 서열을 비교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만나는 세균,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걸 이제 못 참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 아마 이게 원래는 세포가 원시 세포 상태에서는 크기가 다양했을 거야. 큰 세포도 있었을 거고 작은 세포도 있었을 거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세포가 있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야. 미토콘드리아. 이건 아마 원시 미토콘드리아. 원시 미토콘드리아가 있었을 건데 이거는 최초의 원시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자체적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포였을 거야. 당연히 자기 뭘 갖고 있고 자체적인 DNA는 따로 갖고 있겠죠. DNA 갖고 있고 괜찮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우리가 백혈구이 기억나시죠? 식균 작용. 오케이. 마치 얘가 식균 작용하듯이 입을 하고 벌려요. 하고 벌려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얘가 이걸 먹어. 들어오겠죠, 안으로. 안 돼. 들어와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체 DNA가 있고. 이 친구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어오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잡아먹어요. 이렇게 식포를 만들어가지고는 잡아먹어요,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세포 내부로.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숙주세포로 할게요. 숙주세포 입장에서 얘를 먹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먹이죠. 먹이 먹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리소좀 와가지고 야 분해해 하면서 분해해가지고는 분해된 물질을 자기가 영양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이렇게 뭔가 과정이 일어나면서 생명체가 커졌을 거라고 보는 건데 정말 희한하게도 얘가 여기 있는 세포가 이걸 딱 먹고 난 다음에 얘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에너지를 되게 잘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 세포, 숙주세포는 얘가 영양물질 만들기 어려워. 에너지 만들기 어려워. 산소가 없으면 막 ATP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생각을 한 거야. 야, 미토콘드리아 얘는 야 산소만 있고 유기물질만 있으니까 에너지를 정말 잘 만들어내. 그럼 효율이 너무 좋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를 살려둬야 되겠다. 그리고는 내가 유기물질하고 산소만 적절히 공급해주면 얘가 계속 살아남으면서 나한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분해를 안 시키는 이러한 것을 뭐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위대한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불러요. 위대한 소화불량이다. 네, 그렇죠. 소화불량. 그러니까 이거죠. 소화를 안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의도적인 건지 의도적이지 않은 건지는 정확히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팩트는 들어왔지만 소화되지 않고 함께 살아갔다. 즉 뭐했다? 공생했다 이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원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도 벌어지냐? 얘가 원시 엽록체야. 이 원시 엽록체 당연히 얘도 자체적으로 광합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세균과 같이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애였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안쪽에 뭐가 있고 엽록체가 있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감싸는 형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뭐 했다? 소화불량으로서 소화를 안 시킨 거예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냐? 얘도 당연히 자체 DNA가 있겠죠. 재밌는 건 뭐냐? 처음 먹은 거는 원시 미토콘드리아가 이걸 먹은 거예요. 처음엔 이걸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로 진화를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과 같은 우리는 광합성 못 하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갖고 있고 영양물질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진화를 한 생물체도 있고 거기에 원시 엽록체를 먹어가지고는 식물과 같은 형태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갈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때 여기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여기 있는 이제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겠죠. 얘가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필요한 요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와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은 영양물질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럼 빛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밖에서 받아와야 돼. 이제 햇빛을 받아야 되겠죠. 빛을 받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뭐예요? ATP 만들죠. 그러니까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뭐 연료주의인데 아무튼 ATP만 할게요. ATP를 만들어내는데 얘가 필요한 게 뭐야? 영양물질이죠. 그러니까 얘는 영양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영양물질 얘가 먹어. 그죠? 그리고 얘가 방출하는 게 영양물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산소도 나오잖아. 그럼 산소 먹어. 그 다음에 얘가 뭘 만들어? 이산화탄소랑 물 같은 거 만들 수 있어. 얘가 들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잡아요. 숙주세포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돼? 네, 빛만 받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빛만 딱 받고 있으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양물질 갖다 주고 산소 갖다 주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물 내보내고 계속 돌면서 뭐만 만들어내요? ATP 에너지만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놀랍죠? 네. 제가 이거 비유할 때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런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다 대학교 생활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대학생이야. 대학생인데 교수님께서 숙제를 내줬어. 그러니까 과제를 내줬는데 과제가 2개예요. A, B 2개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A, B를 각자 개인이 다 해오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번에 교수님이 A, B 2가지 그 과제를 내주셨는데 이거 우리 한 명이 A, B를 2개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어려우니까 우리 반반 나눠서 하자. 그래가지고 나는 A를 할 테니까 너는 B를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이제 과제가 주는 거니까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각자 서로 나눠가지고는 나 A, B, 너 A, B 만들어 제출하면 되잖아. 뭐 살짝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그러자 오케이 해가지고는 나 A 만들고 제 B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딴 친구한테 가. 가지고 이 친구한테는 얘기해. 야 우리 숙제가 많으니까 우리 과제 2개가 있는데 반반 나눠서 하자. 내가 B 할게. 너 A 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이 친구한테는 B 하라 그러고 난 A 할게 했어요. 다른 친구한테 가서 내가 B 할게. 너 A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뭐 하면 돼? 네, 나는 숙제가 완성될 때까지 친구들 메일을 기다리면 돼요. 그럼 이 친구가 나 B 다 했어 하면서 보내주죠. 이 친구가 나 A 다 했어 보내주죠. 이래서 싹 바꿔주면 돼 이렇게. 그럼 난 둘 다 가지면 되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죠? 이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냥 나는 받아서 갖다 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그 대학교 이름 붙인 쓰레기가 되겠죠. 뭐 서울대 쓰레기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세포 내 공생설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예요. 됐죠? 다시 돌아와서 진핵세포가 되는 관점이 2가지가 있다. 2가지 이제 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포막 함입설 또는 막 진화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막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서 아주 다양한 형태. 지금 보는 핵막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골지체, 그다음에 소포체 이런 친구들 있죠. 소포체 또는 뭐 골지체 이런 친구들이 마찬가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내 공생설을 통해 가지고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것도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아마 진핵세포가 발전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막진화설까지 어떻게 이해가 돼? 그래. 왜냐면 어차피 세포막하고 소포체막하고 다 융합이 되는 형태니까 막이 이렇게 접히는 상황이 이해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식균 작용을 통해 가지고 막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근데 문제는 세포 내 공생설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아예 다른 생물이었는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왔고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 이거예요. 진짜 있니? 적어볼게요. 공생설의 증거.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를 보통 3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물론 이제 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만 얘기할게요. 공생설의 증거. 첫 번째,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와 엽록이하고 미토는 뭘 가지고 있다? 자체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DNA가 뭐다? 원형 DNA더라. 그럼 원형 DNA라는 거는 뭐랑 유사하다? 뭐랑 유사하다? 지금에 관찰되는 원핵 세포의 그것과 유사하더라 라는 거예요. 유사하더라. 그리고 크기도 비슷비슷해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DNA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원형이야. 거기다가 지금에 만나는 원핵 세포의 그것과 비슷비슷해. 그죠? 그럼 이게 최초에는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세균과 같은 거였겠지. 두 번째, 마찬가지 엽록이랑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 자체 리보솜이 존재해요. 리보솜의 크기, 그 다음에 뭐 기능, 뭐 이런 것들, 그죠? 기능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뭐랑 비슷하더라? 원핵 세포랑 유사한 점이 많더라 이거예요. 리보솜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핵 세포가 갖고 있는 리보솜과는 조금 다르다. 근데 오히려 원핵과 더 가깝다.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엽록체 외막과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이 달라요. 봐봐요. 외막은 숙주세포가 먹으면서 감싸는 거죠. 그런데 안쪽 막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자체막이죠. 맞죠? 실제로 외막은 뭐하는 것 같고 숙주세포 막과 유사한 점이 되게 많고 반면에 내막은 다르다. 내막은 서로 다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괜찮아요? 그 외막은 잡아먹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했다는 게 이해가 되고 마찬가지 내막은 자체적으로 원핵 세포의 그것과 유사한 거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막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공생설의 증거로 제시한 거고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점이 발견되더라 라는 거예요. 괜찮죠? 물론 실험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설로서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주장을 하신 학자는 이 성함이 이제 린 마굴리스라는 학자인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책 코스모스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 칼 세이건의 아내분이십니다. 아무튼 칼 세이건은 우주학자, 우주물리학자, 생물학자, 학자끼리 결혼하나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책 볼게요. 108페이지. 자, 이게 얘기가 좀 길었는데 진핵생물의 출현, 막진화설과 세포내 공생설이 있죠. 자, 막진화설은 무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던 원핵생물 중 일부가 세포막이 안쪽으로 함입되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의 세포 소기관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 2번 세포내 공생설, 독자적으로 살고 있던 원핵생물이 다른 세포랑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이제 뭐 의존하게 된 거겠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그 다음에 밑에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1번, 동그라미 1번. 진핵세포에서 있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원핵의 DNA와 비슷하다. 동그라미 2번.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있는 리보솜은 원핵과 유사하다. 다음 3번. 거기 보면 리보솜 크기랑 비슷하다. 아까 설명드렸던 기능 크기 그 둘 다 한꺼번에 묶어 설명한 거예요. 4번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인데 외막은 숙주 거, 내막은 자기 거. 괜찮죠? 그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증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여기까지 봐요. 돌아와서 과정에서 보면은 최초의 종속영양 무산소원 생물체가 있었어. 그건 종속영양이니까 다른 생물체를 먹거나 유기물을 흡수하거나 그런 형태겠죠. 그렇게 진화해서 뭐 된다? 광합성하는 세균이 등장하고 종속영양 산소호흡을 하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원핵이 진핵 형태로 변화하면서 뭐 됐다? 세포 내 공생설, 막 진화설을 통해서
진핵 생물이 되었을 거야. 그리고 대기 중 산소가 오존층으로 형성되게 되면 자외선 차단이 되니까 육상 생물로서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이후에 물론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세포 생물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볼 거예요. 다세포. 자, 마지막이에요. 다세포 생물.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다세포 생물이 되는 과정은 이게 사람 살아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이든 뭐 다른 학문, 물리도 마찬가지. 다른 학문에서 똑같이 사람 살아가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봐봐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국가론, 국가. 책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사람 한 명이 그 국가의 전체 인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 한 명이 뭐 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도 해야 되고, 음식을 뭐 구하기 위해서 요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옷감 같은 거,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옷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통치도 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 최소 단위의 인구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 사람이 있으면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A, B, C, D, E라는 사람이 각자가 잘하는 무언가를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는 체격이 너무 좋아. 뭐 해? 너는 군인을 해서 나라를 지켜. 야, 넌 되게 손재주가 좋아. 그럼 뭐 해? 요리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줘. 야, C는 너는 옷감 같은 걸 잘 보니까 옷을 만들어줘. D 같은 경우에 너는 되게 머리가 좋으니까 뭐 통치를 해. 또는 뭐 아니면 통치는 아니면 뭐 이제 뭐 정치를 해. 뭐 아니면은 뭐 관리를 해. 됐고, E 같은 경우에는 뭐 할까요? 뭐 뭘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잘하는 것을 그 국가 내에서 했을 때 그 국가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발전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플라톤의 이론인데, 이론이에요, 이론. 물론 그 이론이 무조건 실제랑 맞다라고는 말 못하겠죠. 저는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걸 가장 잘하고 필기를 좀 잘해. 그럼 너는 강사해 또는 교사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제일 잘하니까 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그만큼 상대방이 받았을 때 굉장히 효율을 좋게 받아들이겠죠. 마찬가지예요. 다세포 생물도 처음에는 뭐였을 거야? 단세포 생물이었을 거야. 그럼 단세포 생물은 이 세포 하나가 뭐 해야 돼요? 이동도 해야 되고, 영양물질도 만들어야 되고, 포식자를 피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다세포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많으니까 군집을 형성하게 돼요. 군집. 즉 모이는 거야. 세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모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덩치가 커지게 되죠. 덩치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어떤 장점이 있어요? 덩치가 커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열을 좀 서로 공유한다든지, 아니면은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게끔, 덩치가 커지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군집, 모이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괜찮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너는 있잖아. 너 뒤 맨 끝에 있는 세포는, 야, 너네는 꼬리가 있네, 꼬리. 맞아. 꼬리가 있으면 이동과 관련된 게 굉장히 잘하겠네. 그럼 앞으로는 이동만 해. 괜찮죠? 그런데 앞쪽에 있는 세포들은, 야, 너네 세포들은, 야,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많네. 그럼 야, 너네는 에너지를 만들어. 그러면 공급을 해주면 되잖아. 괜찮네. 나 맨 앞에 있는 너네들은, 야, 보니까 다른 우리 자손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식과 관련돼 있는 기능을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분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사람 한 명일 때는 혼자 다 해야 돼. 그런데 여러 개가 모인 뭐 하면 돼요? 각자 잘하는 걸 하면 돼요. 분업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군집이 형성되고, 이게 더 진화가 되면 바로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는? 조직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조직이 되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여러 세포가 모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구조물을 만들면서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는 뭐가 된다? 조직이 되고, 그게 점차 발전해서 기관, 개체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단세포에서 출발한 게 맞는데 군집, 조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 개체가 되었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109페이지. 다세포 진핵 생물의 출현 나와 있죠. 편모를 가진 단세포, 다수의 세포들이 모여 군체, 그다음 기능 분할을 하고, 그다음 네 번째 일부가 생식을 담당하고, 그다음 접혀들면서 조직화된다. 됐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형태의 생명체가 더 진화하면 기관 개체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 없어요. 되게 쉬워요. 다만 이제 이걸 스토리로 좀 풀면은 조금 외우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109페이지 맨 아래쪽에 육상생물의 출현. 자, 오존층의 형성 설명드렸죠? 원핵생물이 뭐하는?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렇게 육상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전 지구적으로 분포하게 되었다라는 걸 밑에 쭉 설명하는 거고, 밑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림 제가 쭉 그려놨죠. 그 상황을 화살표 방향으로. 제가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다. 까지 하고 110페이지.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개괄해가지고 적어 놓은 건데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고요. 맨 밑에 있는 그래프 잠깐 볼게요. 거기 보시면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게 40억 년 전, 39억 년 전쯤이네요. 40억 년 전쯤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초의 과합성 생물이 등장하면서 산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산소호흡 생물도 등장하게 되고, 진핵생물, 그다음 다세포 진핵생물, 최초의 척삭동물, 육상동물 등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의 현재 모습이 되었다. 산소는 거대 비행 곤충류가 등장하는 대충 중생대쯤인 것 같아요. 중생대쯤에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폐렴기 말기, 이제 현재에 들어와서 신생대 시기 때는 지금과 같은 현재 산소 농도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보셔야 되고요. 빈칸 다 채워 보시고, 네, 그 다음에 할 내용인 생물 분류는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